감사하게도 정말 평화의 시간을 계속 살아서 그렇지만요.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군인연금을 마지막까지 안 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른 거예요. 군인들의 이제 퇴직 군인들의 생계 문제나 아니면은 군인들도 월급이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전 차원도 있겠지만 군인이란 직업은 그만큼 특수한 직업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쵸 전쟁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보신 분도 있을 거 케이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요 영화 앞부분에 한 거의 20분 30분 과정을 갖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갖다가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지금도 그 전투 장면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앞부분을 따라갈 게 없다고 그래요. 참고로 얘기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요 군대 가기 전에 남성네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군대 가기 싫어질 겁니다. 굉장히 처참해요. 진짜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 말 그대로 그냥 폭탄에 사람 몸이 찢겨 날아가고 팔다리 잘리고 이런 거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전쟁이란 건 굉장히 그만큼 정말 잔인하고 비극적인 거고 뭐 군인이나 민간이나 마찬가지고 요즘은 군인 민간이 없잖아요. 이거 좀 제가 자꾸 좀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전은요 전쟁 나면 그냥 다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에 군인들만 죽는 이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요 순식간에 정말 엄청난 화력이 그냥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서울 경기도권까지는 그냥 불바다가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제 전쟁 위기설 고조되면은 막 라면 사재기하고 쌀 사재기하고 부탄가스 사재기하고 그때도 당시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라면 봉지 뜯기 전에 죽는다고. 지하에 지금 가스관 생각해봐라. 주유관 생각해봐라. 한 군데만 터지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한 군데만 폭탄 떨어지면 도시 전체가 불바다 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옛날에 전쟁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요. 잘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까 그만큼. 근데 그만큼 전쟁은 진짜 비극적인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평화가 전쟁보다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와 경제고 진짜로 이게 전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그 옛날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 어떤 명언집 같은 데서 봤는데 뭐 어떤 작가인지 어떤 정치인인지 또 누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뭔가 좀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럴 때는 서가에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전쟁에 관한 책을 읽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순간 행복해진대요. 어제 말씀드린 행복은 감사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어쨌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입에도 올리기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또 현실에 지금 뭐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참혹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애들 배나 발목에다가 이름을 쓴대요. 나중에 이제 시신을 찾기 힘들게 되니까. 이게 좀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 전쟁 중에 포탄 맞아서 시신이 이제 죽게 되면은 팔다리 날라가 얼굴 날라가면 시신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나 얼굴 저기 배에다가 이름을 써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어쨌건 전쟁은 서도가 길었는데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보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정말 큰 분기점이 됐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확 발전을 하고요. 그렇죠? 사회가 급변하게 변동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정말 어떤 역사 속에 큰 굴곡을 이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전쟁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하고 정치 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글은 뭐 어떤 구조 분석 같은 거 할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은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어떤 설명문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쭉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 글은 또 되게 친절한 게 뭐냐면은 중간중간 소제목을 달아줬잖아요. 그죠? 소제목대로 가고 있어요. 자, 첫째.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사설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설은 이런 소제목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칼럼 같은 경우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냥 일반 사설, 무기명 사설 같은 경우는 소제목이 없는데 사설의 단락별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하더라고요. 이 한 첫 번째 단락을 갖다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전시 체제로 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확전이 되면은 진짜 좀 골치 아파져요. 지금 이제 이란이 끼어들고 만약에 헤즈볼라 끼어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중동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재도 하고,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만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막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죠. 전 세계가 일종의 전시 체제로 변하면서.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전쟁은 곧 인플레이션의 역사. 이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딱 한 줄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인플레이션. 전쟁이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나면요. 고전적인 전쟁을 생각하세요. 일단 물자가 귀해져요. 먹을 거, 입을 거, 연탄 모든 게 귀해져요. 그러면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전쟁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쟁의 본질이 파괴이기 때문에 생산이 아니잖아요. 전쟁의 본질은 파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때려 부시는 거기 때문에 실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돈의 가격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바로 나왔죠. 70년대, 80년대 뭐 우리하고 직접 연관은 없었지만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플레이션. 야,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 25%, 이게 살인적인 거예요. 이거 물가 상승 30%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자, 뒤에 넘기겠습니다. 박스 넘어갈게요. 자, 당사국하고 인접국은 가장 이제 극심한 피해를 본다 이거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물가 상승률 나중에 100%를 넘었대요. 연간 100%. 연간 100% 넘으면요 뒤에 나오죠. 그게 되면 돈이 아니라 이건 똥이 돈이 똥이 돼 버립니다. 그냥 그럼 통화를 포기해야 돼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거기는 화폐 단위가 베네수엘라인가 어디한가 막 화폐 단위가 막 조 단위로 간다며요. 그럼 그 화폐 버려야 돼요. 새로 찍어야 돼. 이런 그래서 통화를 포기할 지경까지 갔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자, 두 번째 소제목이 뭐죠? 미국 물가도 매번 전쟁의 영향권. 자, 미국은요 뒤에 나오면 보시겠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아직 본토가 공격을 안 받은 나라예요. 미국 본토에 미사일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국가 영국이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했을 때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그 해변가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현대 국가가 성립된 일에 미국은 한 번도 본토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은 전쟁 가지고 재미를 엄청나게 본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이용한 마케팅, 무기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국도 물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다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도 없어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 2차 대전 때 우리가 진주만 습격 당했지만 진주만은 본토가 아니었잖아요. 진주만이 습격을 당했지 미국 본토는 공격을 안 당했거든요. 어쨌건 자, 그때도 인플레이션. 한국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중동 전쟁 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최근에 걸프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로 미국의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친절하게 아주 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칼럼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이런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션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눈여겨 봐볼 만한 자료예요. 이런 거 통계를 갖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시한 것도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하죠. 어떻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뭐죠? 쉽게 얘기해서 이자잖아요, 이자. 이자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가를 잡으니까 돈의 가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이자율을 갖다가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시중 이자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전쟁 경비 조달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채 발행할 수밖에. 국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이제 빚을 짓는 거잖아요, 민간에다가. 나중에 줄게 돈 좀 빌려줘 가지고 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채를 갖다 그걸 돈을 주고 사고.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한다고 그러지만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나라에 돈 빌려주는 겁니다. 결국 국채라는 게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국채 발행 증가되면 당연히 재정 적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국채 공급 증가는 채권 가격. 자, 국채를 갖다가 막 발행을 해. 그러면 그 채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되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그래서 뭐 다시 중원부원 했지만은 글로벌 전시 경제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시장 금리 상승이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제 어떤 전쟁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정말 아주 간단. 이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영국 2차 대전으로 금융 패권 놓쳐.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경제학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이제 이걸 좀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영국이 금융 패권을 놓친 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차 대전까지는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건 2차 대전 끝나고 였어요. 2차 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고 모든 건 영국이 파운드화했어요. 영국 화폐가 파운드잖아요.
지금 영국도 유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파운드화였는데 영국이 전 세계 금융 질서 통화 시장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준 화폐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까지만 달러가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영국은 2차 대전 과정에서 금융 패권을 놓쳐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직접 전쟁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영국은. 미국은 전쟁에 가담은 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직접적인 피해 본 거 없어요. 득만 봤지.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괴하는 게 전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비용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을 막 찍어내 이제. 진짜 전쟁 상황이 되면 전쟁은요 제정신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영화에도 나왔지만 전쟁은 반 미쳐야지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사회 전체가 이성을 잃게 되고 국가에서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거야 계속. 비용 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 때 이제 돈을 막 찍어내면 이제 이게 약순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계속 인플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 막 생각을 해보세요. 길바닥에 갔다가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초상화가 길바닥에 널려 있는 건 돈 아니잖아요 이미.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이 글이 참 좋은 글입니다. 자, 세 번째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 특징 뭐냐? 근데 다 일맥상통해. 인플레이션,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현상을 갖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통화 가치 하락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여기 나오죠. 생산시설 파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 약화, 통화 가치 하락은 더욱 심해진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레튼 우주 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브레튼 우주 체제는 끝났어요. 자, 브레튼 우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제의 흐름에서 세계 경제사의 흐름에서 특히 어떤 통화 달러나 이런 통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달러나 뭐 엔화 같은 통화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브레튼 우주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이제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모색을 했는데 이때 뭐냐면 기존의 영국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도 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거지면서 나라가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 질서 기준을 만들자. 어쨌든 기준 화폐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일본은 엔화를 쓰고 유럽은 유로화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지만 어쨌건 간에 전 세계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화폐 하나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뭐 뒤에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도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됐고 영국도 나라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지금 지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 처지예요. 근데 무슨 세계 기축 통화를 하겠어요? 세계 통화 대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 나오죠. 전쟁이 직접 피해를 적게 입은 채 세계 경제 2차 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왕이 된 게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을 두고 금과 연계된 달러. 요것만 아시면 브레턴 우주 체제는 간단해요. 브레턴 우주 체제는요 근본이에요. 근본이 모든 통화 화폐 가치 중심은 금에다 놓습니다. 금에다 놓는데 금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원화하고 금하고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를 하나 넣어버린 거예요. 달러를 넣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엔화하고 금하고 사이에 달러를 넣고 뭐 파운드화하고 금하고 사이 금이 중심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본인데 금하고 달러를 연결하고 이 가치를 갖다가 미국이 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환율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길게 설명하면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좀 너무 어렵고 저도 이해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시게 이렇게 되냐면은 브레턴 우주 체제가 뭐냐면 금과 연결된 달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 본위로 하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값도 요동치지만 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달러가 이제 전면 부상을 한 게 바로 브레턴 우주 체제 때 달러가 전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가 탄생했다. 자, 이 달러가 뭐냐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통화 가치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세 번째로 통화 가치 하락을 얘기하면서 예시로 끌어온 게 영국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전쟁하면서 나라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개떡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통화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갔다는 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이 브레턴 우주 체제도 끝났어요. 1971년에 뒤 나오죠. 붕괴되고 자 미국은 또 이제 베트남전 수행하면서 좀 피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되고 지금은 뭐 킹스턴 체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금과 연계된 달러에서 그게 끊어졌어요. 저도 뭐 100% 자신 있게 말은 못하는데 지금도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건 간에 지금은 자율 환율입니다. 각 나라별로 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뭐 고정 환율을 택하든 변동 환율을 택하건 이런 게 자율이고 지금은 약간 뭐랄까 무정부 상태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는 금하고 달러가 어떤 전 세계 어떤 통화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딱 확고하게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야.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관심 있으시면 공부해 보셔도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폐금융론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경제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간 되실 때 이 부분 공부해 두시면 상당히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옵니다. 자, 최근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루브라가 폭락을 했다. 자, 직접 수행하는 국가는 그렇죠. 직접 수행하는 국가는 나라가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겪어요. 그렇지만 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요즘은 글로벌 세계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가치가 루블의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지금 거의 더블까지 올라갔어요. 70루블이었는데 140루블까지.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하락한 상황이다. 자, 러시아는 일단은 천연자원 강국이에요.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네도 피를 보고 있다 이 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미국은 예외라는 거죠. 굳건한 어쨌건 간에 달러는 굳건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직접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 어쨌건 미국은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서 현재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러면은요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 보인다는 게 뭘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달러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때 강도는 국가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상향할 수 없고 뭐 나라마다 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불안정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게 그 다음 달락에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한테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일본 자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았잖아요. 미국이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영화 개봉한 거 혹시 보셨나요 혹시? 오펜하이머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는데 오펜하이머가 그 얘기가 원자폭탄 그 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인데 자 일본도요 1945년에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얻어 쳐맞고 일본도 나라가 깡통을 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일본이 깡통을 찬 지 딱 5년 만에 1950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당시 일본의 요시다 총리가 이랬대요. 인제 우리 일본은 살았다. 인제 일본은 살았다. 왜? 실제 일본 경제는요 2차 대전 때 거기도 폐허가 됐는데 한국 때문에 살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3년 동안 벌어진 동안에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물자들이 갖다가 전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어떤 군수 기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일본 경제는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리가 딱 전쟁 터지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본은 살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자, 전쟁의 비극은 인플레이션, 금리, 뭐 환율 불안정,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이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엄청난 공공지 작전을 펼치면서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솔직히 비난 많아요. 그때 수해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오송 지하철에서 사람 죽고 그랬을 때 꼭 거기를 갔어야 됐느냐. 근데 나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 있는 게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한 거예요. 벌써 지금 가서 거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박살났잖아요. 그럼 건물 다시 지어야 돼. 거기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그걸 논의하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기 부양효과 일본이 그랬었거든요. 자, 전 세계 두 번째 달라 전쟁이 뭐 인플레 금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명확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실제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져 있는 그 지역은 개박살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자 마지막 줄이죠. 인접 국가 중심으로 군수 및 관련 생산 유발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이게 어디? 일본.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일본이 그래서 덕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미국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원자폭탄으로 끝냈어요. 진주만도 솔직히 기습을 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진주만 본토에서 한참 떨어져 있죠. 하와이니까 미국은 본토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이거 어떻게 뭐랄까 축복받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 이때 당시에 전쟁의 피해를 직접 안 보고 오히려 경기가 부강했던. 물론 대공황이 있었어요. 2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뉴딜 정책도 솔직히 한 줄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뉴딜 정책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렸어요. 이때 뉴딜 정책. 그러면서 건설 경기를 갖다가 이끌어 올리면서 자 건설 경기를 지으면 자재값이 오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민부들 밥이라도 사 먹을 것이고 그럼 식당이라도 하나 더 생기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복합 화력발전소 지을 때요. 그때 당시에 여기 반짝 원룸들 많이 졌어요. 그때 지었던 원룸들. 왜냐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 한밭집 많았어요. 그때 지역 경제 반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짝이었죠. 화력발전 다 짓고 나니까 원룸 다 통계버렸어요. 그래서
뉴딜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건 미국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고 덕을 좀 많이 봤다는 거죠. 이걸 참 친절해요. 어렵지 않게 상세하게 풀었었죠. 자, 그 다음 단락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적 절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일본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좀 혜택을 봤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실제 많이 전사를 했고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었는데 우리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참전을 결정하기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단은 생파 모른 남의 나라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 참전의 대가를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기술 지원 같은 걸 갖다 우리가 여기 오세요 가까이. 아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덕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전쟁으로 일본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자국 산업 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덕을 본 비극의 역설. 비극의 역설을 갖다 한 줄로 뭐라고 그러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슬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아직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전 아직까지 국지전 양상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그렇게 크게 확전이 안 되는데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 단락에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을 현재 적용을 시켜보면 일부 경기 부양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거기 이제 폐허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서 지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득은 되겠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다음에 나오죠. 자, 인플레. 우리 지금 벌써 뭐 금리 고금리 인플레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도 인플레 압력, 금리 상승 부담, 그리고 불안정한 환율 움직임.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인플레, 금리, 그다음에 환율의 문제들,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 번만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귀해지고 물건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물건값이 오르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물가 오르고 금리 높아지게 되고 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요 세상에 빚 없이 사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다 그렇죠? 요즘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해도 절반이 취득 절반이 은행 거잖아요. 금리 상승 결국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 내가 월급을 갖다 한 달에 300을 받아. 근데 100만 원 은행 거야.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 구매력 감소가 나오는 실질 구매력 감소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다.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그런데 이건 참 좋은 글인 게 뭐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가 딱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글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남는 게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